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삼성이 고위직 검사들에게 로비 차원에서 검사들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전세집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가족들 기업에 대한 어떤 협찬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진행을 해왔다라는 의혹, 특히나 그 의혹의 핵심적인 인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논란에 있었던,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게 누굽니까? 잘 아시겠지만 바로 윤석열 당선자였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측근이 아니랄까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역시나 삼성과의 연결 흔적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는 것으로 할 건데요. 이 기사를 먼저 보고 오도록 하죠. 자, 한동훈 최순실 특검 때 살던 집 삼성물산 전 부사장 소유였다. 2015년부터 2017년 전세로 거주한 아파트 집주인이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동훈 후보자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 조사부 초대 부장을 맡아서 기업을 수사하는 것을 지휘를 했습니다. 대기업 킬러라고도 불렸고요. 이듬해 말부터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또 전담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동안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전세로 살았는데요. 계약할 당시 2015년 6월 기준 해당 아파트 전세 보증금 시세는 12억 원이었습니다. 거주했던 아파트 소유주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물산 부사장 출신인 A씨, 2014년 타워팰리스 완공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1977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뒤 삼성물산 건설부분 해외영업본부장, 중동본부장, 삼성 SDS 글로벌 사업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부사장의 직함이죠. 이거는 A씨와 전세계약을 맺기 4개월 전인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공정거래조세 조사부 초대부장을 맡아 이 한동훈 후보자가 대기업의 수사를 지휘하던 당시였고, 쌍칼이라는 별명도 당시 공정거래와 조세라는 무기로 재계 비리를 수사하면서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했죠. 박근혜 최순실 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뇌물 커넥션 입증에 주력했고, 삼성은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외에 최씨 측에 수상한 자금 지원을 한 유일한 대기업. 특검은 삼성과 최씨 측의 자금 거래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와대의 조직적 지원 대가라는 것을 규명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한 후보자는 특검팀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고, 2017년 6월 그 당시 새로운 전세 계약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른 타워팰리스 아파트로 이사했다라는 것이죠. 자, 한동훈 후보자 측은요, 당시 해당 집에 거주한 사실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집주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수사 업무와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해명을 내놨다라고 하죠. 다만 한동훈 후보자는 당시 구체적인 전세 보증금 액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시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해명이랍시고 내세우고 있는 이 내용이 난 집주인을 몰라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퀘스천 마크는 이런 게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 전세만이 아니라 월세여도 이 집주인과 인사하고 대면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 않나요? 심지어는 집주인과 집주인의 어떤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다 보면은 카톡의 어떤 프로필 사진과 같은 내용들, 그런 것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특정할 만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확인이 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전세에 들어갔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무슨 집주인의 행사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사를 띄는 사진이. 그래서 행사 띈 사진이나 이런 수상 내역 이런 걸 프로필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에 알고 이렇게 쭉 보니까 알고 보니 라이온스 클럽의 한 지역 회장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집주인이 무슨 대기업 전무더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심심치 않게 들려오거든요. 당장 저희 시사발전소만 보더라도 지금 있는 스튜디오가 월세인데 월세로 들어오면서 건물주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관심이 전혀 없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사는 집의 집주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꼭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요즘 연락처만 저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정보들이 있다. 그래서 과연 모를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모를 수도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소통을 했다, 모를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그렇다곤 해도 윤석열 당선자며 한동훈 후보자며 검사들은 도대체 왜 하필이면 전세 부분에서, 그 밖의 부분에서 삼성과 계속된 연결 흔적이 나올까요? 특히나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비슷한 이 전세 관련된 논란을 보게 되면 삼성의 주력 사업이 주택 임대 사업이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 패턴들이 존재하는 거죠. 한동훈 후보자와 가장 가까운 윤석열 당선자만 봐도 윤석열 당선자의 아내 김건희 씨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삼성의 7억 원의 그 전세자금 출연 명확하게 소명 안 됐죠. 동일 시기에 김건희 씨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마크로스코전 거기에도 이제 기획 전시에 삼성이 협찬했던 것도 역시나 적절히 소명되지 않았죠. 이 시기에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검 중수부 이과장을 하던 시기였고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도 보자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삼성물산 부사장이 집주인이 있는 곳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지금 전세금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 보증금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건 한동훈 후보자가 굳이 부정적 시그널을 애써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책 잡힐 게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공개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정적인 시그널을 감수하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타워팰리스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과거 기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난 한겨레 2008년 당시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하나 확인했는데 그 내용을 쭉 보자고요. 삼성과 관계없으면 구입하기도 힘든 곳이다. 자, 타워팰리스는 삼성그룹 임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 삼성그룹의 최고 임원 대부분이 이곳에 살거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삼성 고위 임원들이 타워팰리스에 모여 살면서 마치 군대의 장교 숙소를 방불케 하는 풍경이다. 이런 곳에 한동훈 후보자가 삼성물산 임원과 전세 계약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사를 했는데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타워팰리스 아파트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아무튼 요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된 업데이트된 논란도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한동훈 후보자 소유의 건물에서 이 불법 개조 증축 논란이 또 하나 터졌는데 이 내용 먼저 일단 기사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투데이 기사입니다. 단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 개조 증축 정황. 자, 불법 개조 증축됐다는 정황이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데다가 이를 관할 지자체에다가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엄연한 불법입니다. 자, 이 건물의 1층 용도를 슈퍼마켓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를 했는데요. 1층 용도에 창고시설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창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창고로 인해서 건물과 옆건물 사이에 빈 공간이 사라졌고요. 화재 등 사고 시 대피해야 할 통로가 사라지고 막혀버렸죠. 건물 2층에도 불법 증축으로 의심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합판, 각 앵글 등 철조물로 만든 공간으로 창문과 출입문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1층 창고보다도 큰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지도에서 식별도 어렵다라고 하죠. 건물 내부에도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계단 참 옆에 지어진 공간들도 있는데 피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휴식 장소로 쓰이는 용도임에도 모든 계단참 옆에 출입문이 붙은 공간이 또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죠. 역시나 건축물 대장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 공간은 모두 잠겨 있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조차도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한 변호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죠. 시청,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계단참 옆에 벽을 트는 건축을 허가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실제 모습이 건축물 대장과 다르면 건축법 위반이다. 그리고 또 한 공인중개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단참 옆에 방을 만든다라고 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승인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승인이 나오게끔 건축 도면 등을 만들고 허가 승인 등을 받고 나면 계단참 옆을 개조해서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적발돼도 과태료를 조금 내면 끝나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만 매년 내면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기도 한다라고는 하지만 관련돼서 행정 조치를 받은 적도 없고 적발된 적도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 자신은 모른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모친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거 난 몰라요. 내가 안 해서 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한테 탓을 돌리고 있는 참 이게 불효막심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 후보자 해명에서 어머니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어머니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그 농지법 위반 관련된 의혹도 그렇죠.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한동훈 모친이 농사,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가사 도우미 부부가 농사를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 상속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상속 이후에도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 하셨다. 그러나 이런 해명을 내놨지만 마을 주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농사 무슨 어머니가 지었냐. 가사도우미 부부가 지었다. 한동훈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2004년에 상속받아서 1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2017년에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마을 인근 주민은 도우미 아줌마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남편하고 같이 와서 그 양반들이 토마토 심고 채소로 먹을 것들을 이것저것 고추서부터 다 심고 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죠.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농사를 짓는 당사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소작제도 역시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죠. 근데 이 점을 한동훈 후보자가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란만 있냐? 아니에요.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도 보도록 하죠.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한동훈 배우자 경기도로 위장 전입, 차량 구매 때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하던 중 한 달간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확인.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차량을 구매할 때 써야 하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인데 2004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3부 아파트에 전입을 했다가 3년 뒤 2007년 5월 16일에 두 사람 중 아내인 진 씨만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죠.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서울 3부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고 딜러가 공채 매입 과정에서 진 씨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차량 매입 시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등록하려면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당시 서울 거주자의 공채 매입 비율은 차량 가격의 20%였고 경기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보니까 13%인가 그랬을 겁니다. 자, 고객은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판매업자는 차량을 많이 팔 수 있어 이런 행태가 성행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사가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가 이에 대한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게 그 당시는 원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동훈 후보자는 이 불법에 대한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람이, 고위직 검사라는 사람이, 전 저 태도에 일단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게다가 딜러가 알아서 위장 전입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주민등록 그 규정상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한 제3자가 주민등록을 대신할 수가 없죠. 그럼 과연 어떻게 전입신고를 했을까? 자,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대면해서 진행하는 방식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딜러가 갔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온라인 전입신고 말고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 후보자의 아내가 위장 전입을 했던 시기는 2007년이었죠. 위장 전입을 했는데 온라인 전입이 가능했던 시기는 2009년 10월 14일부터 가능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본인이나 대리인인 직계가족 당사자가 직접 위장 전입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서야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자, 이렇듯 몇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더라도 다 드러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죠. 본인이 직접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런 절차가 이뤄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온라인 전입 신고도 2009년 이후예요. 자, 뭐가 됐든 불법이죠.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검찰과 검사의 사명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뭡니까? 검찰, 행영,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이 밖에 법무 관련된 모든 이 사물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의 이러한 행적이 과연 이러한 법을 관장하는 것에 부합하는 올곧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누구보다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깨끗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고위직 검사가 되려 법을 어겨왔다라고 하는 흔적들, 이용해왔다라고 하는 흔적들, 그리고 그런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고자 움직였던 검찰의 모습까지, 우리나라의 이 검사들의 생각들,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공정의 엄격한 잣대는 딱 제 식구가 아닌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